밤사이 약 2%대 추가 반등에 성공을 한 이 뉴욕 증시. 아무래도 밤사이에서는 이 국채금리 그리고 이어서 관세 이슈가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안정세가 퍼지게 되면서 시장에서도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나타났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시장을 끌어올린 이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럽연합이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구축할 계획이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여기에 중국과도 맞손을 잡는 듯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세 가지 국가에 대한 새로운 관세 흐름 국면이 재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로 이슈를 보자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면서 유럽에서도 본격적인 대응 체제에 돌입을 한 건데요. 우선 유럽연합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패스트트랙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철강과 자동차, 그리고 제약, 반도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산업군을 우선순위에 올리고 또 비관세 장벽까지 포괄하는 새 협상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유럽연합은 지난주 미국 측에 산업재 관세 동시 철폐, AI 공동개발,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을 담은 제안서를 전달을 했지만 트럼프 진영이 이를 거절했죠. 또 이후에 추가 관세 위협이 다시 한번 불거진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패스트트랙으로 이후에 추가적인 협상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연합은 미국과의 협상 타결이 최우선 목표라고는 표면적으로 밝혔지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보복 조치도 완벽하게 준비를 해두고 있는데요. 우선 협상 파행에 대비해서 1,160억 유로 규모의 보복 관세 리스트도 이미 마련을 해둔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의 지역구인 루이지애나산 대두, 농산물, 또 가금류, 오토바이 등을 비롯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들을 정조준한 품목이 대거 포함이 됐고요. 미국 내 여론을 흔들기 위한 정밀 타격 전략이라는 해석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유럽연합은 트럼프의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산 제품 950억 유로 상당의 이 추가 관세 리스트도 마련 중입니다. 이 목록에는 보잉 항공기, 미국산 자동차, 버번 위스키 등 산업재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의 접촉 신호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음 달 파리에서 열리는 WTO 회의에서 EU 통상집행위원과 중국 상무부장이 세 번째 공식 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연합 관세 유예 직후에 발표가 됐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압박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 공동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전략적인 연대 움직임으로 풀이가 됩니다. 한쪽으로는 미국,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중국과 교차 협상을 시도를 하게 되면서 이 새로운 균형점을 잡아가고 있는 유럽연합, 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고요. 특히나 중국까지 이번 전선에 가담하게 되면서 새로운 관세 협상의 이런 궤도에 본격적으로 올려지고 있는 그런 협상입니다. 자, 이어서 밤사이 증시를 올린 또 다른 이유, 바로 여기에 있었죠. 이 카시카리가 이 관세 해소 전까지는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는 또 깜짝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바로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최근 미 연준 내부에서 금리를 당분간 동결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커지고 있죠. 지난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9월 금리 인하가 확실치 않다고 입장을 유보했던 카시카리 연은 총재 이 머스노우 5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관세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현행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발언은 지난 화요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은행 행사 연설에서 비롯됐는데요. 카시카리 총재는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는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면서 중간자에 부과된 관세가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드는 만큼 금리 정책도 관망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장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흔들리면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면서 현재 다소 긴축적인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고요. 실무보다는 기대 심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건데 역시나 이 하드 데이터보다는 소프트 데이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카시카리의 경우에는 올해 FOMC 투표권은 없지만요. 연준 내 대표적인 신중론자로 꼽힌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런 현상을 좀 이미 예견을 하고 말을 했던 걸까요? 이런 통화 긴축 기조 속에서도 소비자 심리는 반짝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밤사이에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의 5월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전월 대비 12.3포인트나 급등을 하게 되면서 98을 기록했습니다. 4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거고요. 예상치인 87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5개월 만에 반등이네요. 자, 5월 10일 미중이 고율 관세를 일시 유예하기로 합의한 이후에 시장이 반등했고 또 낙관론이 전체적으로 확산된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향후 6개월간의 경기 기대지수 역시 2011년 이후로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연령과 소득, 정당 성향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자신감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소비자들은 자동차와 주택, 또 대형 가전제품 구매 계획을 늘리고 여행 계획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지수 회복은 관세에 대한 우려가 최근 몇 주간에 다소 완화됐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에 다른 국가 그리고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등 추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흐름을 미리 예측을 하고 이런 카시카리 총재의 발언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 이 단기적인 현재의 안정세만으로는 미래를 판단할 수 없다는 발언들이 계속해서 연준 인사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자, 이어서 이 흔들렸던 일본 국채 시장 역시 잠잠해지게 되면서 미국 국채 금리를 가라앉혔고요. 이건 역시 밤사이에 이 시장을 들어 올리는 주요한 계기가 됐죠. 이 국채 금리 밤사이에 이 4.5% 밑으로 좀 내려갔습니다. 우선 밤사이에 미국채 장기물 안정세를 보인 배경 바로 일본에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20년 만기 국채 입찰이 1987년 이후로 이 최악의 수요 부진을 기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저희 머스노우5에서요. 이 30년과 40년 초장기물 금리는 사상 최고치까지 이렇게 치솟게 됐는데 여기에 일본 재무성이 초장기의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드디어 검토하겠다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일본 국채 금리가 급락하자 미국 금리도 이 간밤에 진정된 흐름을 보인 건데요. 이번 규모 축소의 배경,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여겨졌었던 일본 국채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면서 글로벌 채권 시장 전체로 불안감이 번진 의의가 큽니다. 주요 보험사 등의 기존의 대형 매입자들이 한 발 물러서고 또 일본의 막대한 국가 부채와 재정 건전성 우려가 겹치게 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결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시장 혼란에 일본 재무성은 이례적으로 주요 금융기관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설문조사를 보냈습니다. 초장기 국채 발행 규모 조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를 당연히 발행 감축에 대한 신호로 받아들였고요. 실제로 30년 그리고 40년물 금리가 하루 만에 20bp 넘게 급락하는 등 즉각적인 시장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또 재무성은 6월 중에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서 20년물, 30년물, 40년물과 같은 초장기물 발행을 줄이고 대신 단기물 쪽의 발행을 늘리는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왔고요. 다만 전체 국채 발행 총량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정책적인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보여줬지만 근본적으로는 일본 정부의 재정 건전성 우려 그리고 수급 불균형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본은 최근 34년 만에 세계 최대 순채권국 지위를 독일에게 내주고 말았죠. 해외 자산은 사상 최대치지만 엔화 약세와 해외 직접 투자 확대, 그리고 독일의 막강한 무역 흑자에 밀린 결과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본의 해외 투자 자금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국내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에 근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등 공급발 인플레이션 그리고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에다 총재는 경제와 물가 전망이 실현된다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면서 연내 한 차례 그리고 두 차례까지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BOJ는 지난 1년간 3차례 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17년 만에 대규모 완화 정책에서 점진적인 긴축으로 방향을 틀었죠. 다만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궁금한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 이야기도 해봐야겠죠. 결론적으로 일본 국채 시장이 발행 구조 조정과 더불어서 이 BOJ의 점진적인 긴축 기조 속에 당분간은 변동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흐름이 본격화될 가능성은 낮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엔화 강세에도 달러가 워낙 고금리의 매력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 달러 자산을 팔고 엔화로 옮기려는 움직임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에 테슬라 이야기를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테슬라 밤사이에 M7 중에서도 독보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7% 상승. 이 유럽 실적이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장 초반에 악재로 작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움직임 보인 이유. 자, 우선 가장 먼저 악재 소식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럽 자동차 제조협회에 따르면은 이 테슬라의 4월 유럽 판매량이 14,000여 대에서 4,200여 대로 절반 이상 급감했습니다. 전기차 시장 전체가 28% 성장한 것을 고려를 한다면 굉장히 대조적인 수치가 나타난 건데요.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공세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전제였고요. 여기에다가 일론 머스크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테슬라의 위기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이뤄낸 그런 결과죠. 하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밤사이에 움직였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태도 변화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X에 이제 다시 초집중 모드로 돌아가겠다면서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을 테슬라와 X, 또 스페이스X 등의 XAI 등에 바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캠프와의 거리두기, 정부직 나치 사임 시사 등을 통해서 기업 경영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게 되면서 이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좀 일론 머스크를 믿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진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또 하나의 기대감 스페이스 X 그리고 그록에 있었습니다. 이 머스크는 AI 챗봇 그록과 또 우주 사업까지 다시 한번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이 프로젝트들은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기술 생태계와 시너지를 함께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 머스크의 리더십 회복 메시지가 시장에는 일종의 반전 신호로 읽힌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 밤사이에는 이 정부 강요들 사이에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이 XAI의 챗봇, 그록의 사용 확산이 늘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 인사들은 이걸 부정했지만요. 밤사이에 그록에 대한 이런 호재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잠시 후에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미주 한주 코너에서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어서 엔비디아 실적 프리뷰 단 하루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벌써 내일이죠. 내일 오전 5시 20분경에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과연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둬야 할지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실적의 경우에는 그 자체보다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보다는 얼마나 덜 나쁘냐가 아무래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자, 이 엔비디아의 경우 먼저 이 시장의 눈길을 끄는 그런 대목이 한층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CES와 GTC, 컴퓨텍스를 통해서 신제품 블랙웰의 윤곽이 대부분 공개가 된 상황이라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뭔가 깜짝 서프라이즈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대체로 나오고 있고요. 컨센서스 매출 총이익률은 68.2%, 회사 가이던스가 71%였는데 큰 차이가 없죠. 이번 실적에서의 핵심 변수는 단연 중국 수출 규제입니다. 미국의 제재로 H2O 칩 판매가 막히면서 약 55억 달러의 매출이 사라졌다. 이전부터 젠순왕 CEO가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있는 이야기죠. 여기에 따라서 10월 가이던스에도 하향 압력이 가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현재 블랙웰 저가형 칩의 중국 시장 투입이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실적 발표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언급이 될지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이제 18,000개 칩 계약 등의 중동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단기 실적을 떠받칠 수 있는 기대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 외부 리스크도 변수인데요. TSMC가 반도체 가격을 최대 10% 인상하고 있고 미국은 대만 제품에 최대 32%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것을 이 제품 가격 인상이나 생산 효율화로 어떻게 상쇄할지가 관건인데요.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TSMC의 애리조나 공장을 활용한 비용 절감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낮아진 기대감 속에서 이 실적 부합을 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충분히 환호를 할 수 있다.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이전보다는 확실히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내일 실적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머스노우 5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